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 밤 10시 52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엔 영상 안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파산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제 뭐가 좀 뚜렷하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최근 미국 증시가 강하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세계 증시가 다 강하다. 안 빠진다. 한 일주일 빠지다가도 하루 이틀 반등해갖고 전부 다 되돌리고 이러지 않냐. 강하다. 왜 강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강했던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매수세가 강해서 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1번. 또 하나는 악재가 있어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버티는 것일 수 있다. 2번.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지금 은행 파산하고 이랬으니까요. 1번은 가능성이 거의 낮아졌습니다. 물론 근데 100%는 아니에요. 아직 1번이 완전히 아닙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2번입니다. 도장 찍을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낮아졌죠. 1번일 가능성은 낮아졌고 2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진짜 강해서 버틴 게 아니고 어거지로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생각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증시가 강했다. 왜 이게 강했냐면은 이 은행이 파산할 거를 미리 알고 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세력들이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은행주 갖고 있는 거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파산한다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먹을까요? 뉴스 띄우고 은행 파산합니다 광고하고 팔아먹을까요?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 대폭 나가는데 대폭 나가면은 큰 손해 보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파산할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일단 뉴스는 띄우지 말고 일단 우리끼리 일단 주식 팔아먹자. 몰래 몰래 팔아먹자. 몰래 몰래 조금씩 호재 막 띄우면서 야 긴축 속도 조절로 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긴축에 막 정신을 쏟게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 가진 주식 막 팔아먹습니다. 강하게 팔아먹지 않고요. 어쨌든 살살살살 조금씩 팔아먹겠죠. 조금씩 오래 팔아먹겠죠. 많은 주식 갖고 있는데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주가가 안 빠지게 하면서 가진 주식 최대한 팔아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강했던 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진 주식 다 팔아먹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해서 뭐 자산 매각론 나오고 그리고 은행 파산 소식 연달아 빵빵 터트리면서 다 팔아먹으니까 급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다소 좀 음모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설명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다 보면 사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좀 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네. 대부분 사실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증시의 일들이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수많은 잡다한 뉴스들에 가려가지고 그 알짜배기가 우리는 뭔지 못 알아봐요. 우린 뭔지 못 알아봐. 사실 이번에 실버게이트 은행 관련된 이슈는 일주일 전인가 저도 뉴스를 보긴 봤는데 그땐 대수롭지 않게 봤죠. 그래 뭐 저게 뭐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알고 보니 뭐 이런 게 핵심이었고 알고 보니 뭐 SVB뱅크 소식이 뭐 그런 게 핵심이었더라.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래서 이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이기 때문에 정보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보력과 분석력에 한계가 있어서 뉴스를 던져줘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솔직히 예측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뉴스 자체가 우리한테 쏙쏙 들어오지도 좀 않고 진짜 좋은 정보는 우리한테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빨리 이걸 인정을 해야 보이는 건데 시장은 모든 걸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딱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려놓은 추세는 군말 많고 따라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결론이 나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주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이 어떤 추세를 그릴 때는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맨날 주식하면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요.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고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지 않냐, 뭐가 더 좋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치중해서 시장을 보는 편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 때문에 개인들의 정보 분석 한계, 또 그리고 정보력 자체의 한계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 특히 뭐 어떤 추세 분석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건 없고요.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 좀 손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똑같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다 경지에 오르면 같은 결론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뭐 경지에 오르신 분이 내린 결론이나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 경지에 오른 분이 내린 결론이나 똑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투자 결론은 그래서 뭐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하면 되긴 돼요.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만 하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 분석도 뭐 지대로만 하면 기술적 분석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 일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 지금 긴축 수준이 너무 과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하락 추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저는 적절히 섞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긴 하죠.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만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섞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만의 어떤 본인만의 투자 방법,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렸을 뿐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새긴 샜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참고로 이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은행이 파산하고 급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대폭락? 당장 월요일 금융위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 C파의 시작이다. 하락 파동 ABC 파 있지 않냐? 이제부터 하락 C파가 시작이다. 어젯밤 은행 파산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이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만들어 간다고요. 지난 몇 달간 우리 봐왔잖아요. 그죠? 긴축 우려가 너무 과하니까 긴축 속도 조절로 나오면서 증시 반등하고, 너무나 시장이 또 기뻐하면서 들썩들썩 하니까 악재 나오면서 또다시 꼬꾸라지고, 이놈의 시장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은행 파산했다고 해서 야, 월요일날 이거는 블랙먼데이네, 이제 월요일날 인버스 몰빵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그 이제 조금 그렇겠죠. 그죠? 하여튼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그래 추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추세가 죽었냐 안 죽었냐.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죠? S&P 좀 볼게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S&P인데, S&P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잖아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원래 정석적인 거는 지금도 눌림시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요, 상승 추세니까요. 그죠? 뭐 물론 이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면 어느 순간 사실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건 맞으나, 그렇지만 아직 의미 있는 전저점, 뭐 직전 저점 자리 여기, 혹은 전저점 뭐 이런 자리 붕괴됐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하락이니 뭐, 아직 그런 이야기는 좀 이제 정석은 아니죠. 그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하락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건 정석은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도 정석은 이런 자리가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세가 더 좀 강하다, 아직도 매수세가 더 강한 시장이다라고 봐주는 게 아직은 정석이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꼭 뭐 정석대로 하라라고는 이야기 해드리진 않았죠. 그죠? 어쨌든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었고, 하락 추세 중에 지금 처음으로 상승 추세 한번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다. 속임수면 어떡하냐? 한번 전환됐는데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세게 베팅해 볼 수 있는 때가 뭐 지금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할 거면 조금 하지 말고 세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여기다 대고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조금 계속해서 해드렸죠.
야,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핑계 대가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자 이야기 해드렸죠. 지금 그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베팅한 게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단기 하락 추세가 지금 이제 중기 하락 추세로 좀 이제 연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와 있는데, 연장 될려나 안 될려나 일단 모르는 거고, 일단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국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그죠? 뭐 물론 제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해서 여기서 주식 산다,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 사면 안 되죠, 당장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거고, 하락 추세 강화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긴 해요. 일단 아직까지는요.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자리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S&P는 작년 6월부터 해서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는 과정 중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인버스 다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인버스 매수가 아니고 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은행 파산했지만 여기 지지선 지키고 이거 지지선 지키면은 결국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파산을 했는데 이제 저런 자리들을 붕괴시키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S&P는 그래서 지지선 3,900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됐고요. 목표치는 3,750까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 이거를 이제 하락을 진짜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료도 있었으니까, 은행이 망했다니까 뭐 믿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등 나오면은,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에요? 한 3,830 이런 자리가 지금 여기서 12월 19일부터 1월 6일까지 2주간 버텼던 자리란 말이죠. 지지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돼서 3,900 붕괴돼서 레벨 다운은 됐지만, 바로 밑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지지선에서 지지력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반등 나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나스닥도 같은 그림이죠, 그죠? S&P 보고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참고로 지금은 나스닥이 더 강하죠, 그죠? S&P보다 상대적으로요. S&P에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있고 금융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S&P가 더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11,780이란 자리 어젯밤에 살짝 터치를 했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터치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선 부근이라는 거죠. 지지선, 나스닥은 지지선 부근이니까 지지선 부근에서는 반등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780이 붕괴되면 11,250까지 목표치가 열리지만, 아직 11,780을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수 있다. 다만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죠? 왜냐? 전저점 자리 붕괴됐기 때문에, 여기 3월 2일날 만들어놨던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강화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뭐 조금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쭉쭉 드리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0 밑으로 내려와서 10년물과 2년물은 거의 이제 역전폭이 1%에 가깝게 이제 역전이 됐는데, 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 지금 긴축이 좀 과한 거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이제 접근을 해봤던 겁니다. 다만 이제 근데 어떤 은행이 망할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사실 몰랐었는데,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역전될 정도로 긴축이 강하니 분명히 어떤 약한 경제 주체는 분명히 뭐 파산 위기나 이런 걸 겪을 것이다. 걔네가 조만간 위기, 이렇게 역전이 심하니까 걔네들이 겪는 위기나 어떤 부담감은 상당할 거고, 조만간 이제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버텨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 왔었던 거고, 구체적으로 무슨 은행이 망할지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대략적인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은행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쓰러지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이제 그 기술적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슈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좀 이야기하긴 해야 될 건데, 그 은행 망한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래서 SVB가 결과적으로 이제 뱅크런이 돼가지고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 있는 이런 제가 이 은행 망한 거에 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을게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리콘뱅크가 그 실리콘밸리 그 뱅크가 지금 망했는데 망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예금자, 그러니까 그 SVB 뱅크에다가 돈 맡긴 놈들이 누구냐,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초기 테크 기업, 헬스케어 기업, 의료, 그죠? 대부분 다 어떤 테크, 나스닥 쪽에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SVB뱅크가 파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자료를 누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좀 보자면요. 로쿠가 뭐 이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다 하고, 뭐 로블록스, 주니퍼 네트워크스, 뭐 로켓랩 등등의 회사가 SVB뱅크에다가 돈을 많이 맡겨놨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밝혀진 건 아닐 거고 아마 앞으로도 조금씩 더 밝혀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증시에 조금 더 부담이 좀 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더 중요하게 좀 볼 게 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하고 이 은행 파산이 좀 연관이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잘 정리해놨는데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 SVB 사태로 인한 USDC 디패깅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은 그 비트코인을 하나 발행한 게 있대요. 비트코인 이름이 뭐냐면은 USDC입니다. 비트코인 이름이 USDC인데 USDC를 발행한 회사가 서클하고 코인베이스래요. 근데 문제는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SVB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를 맡겨놨는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완벽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는 SVB 익스포저를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맡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 USDC라는 이 코인을 발행한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위기를 좀 맞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 이 USDC라는 코인이 USDC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 1달러와 가치를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패깅이라고 하는데 지금 패깅을 시켜놨습니다.1 USDC는 1달러다라고 이렇게 딱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서클이라는 회사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이 1달러로서의 가치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 회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 은행이 망하면서 일부 자산을 날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고 USDC 얘네가 1달러의 패깅이 제대로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비트코인 시장에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위기가 제도권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비트코인과 제도권이 연결된 첫 번째 사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뭐가 망했네, 그죠? 루나 코인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제도권하고 그다지 연관고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연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관고리가 나왔어요. 그죠? 비트코인 패깅하는 그런 두 회사가 그 제도권 기업에다가 제도권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이게 망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제도권으로도 갈 수 있고 제도권의 불안감이 비트코인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드디어 연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가 얼마든지 좀 다른 데로 전이될 만한 통로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모르죠. 연준이 이걸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전이가 안 됐는데 이거는 전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반응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일단 증시는 급락했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연준의 50bp 인상론이 또 물 건너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 50pp 인상 가능성이 한 83%까지인가 지난주에 찍었었거든요, 최고. 근데 지금 보시면 저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확률이 68%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멀리 보면은 뭐 최종 금리가 뭐 6.25까지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6.25 최종 금리로는 이건 이제 아예 없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굉장히 타이트했던 긴축 전망이 좀 많이 완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야, 지금은 시장이 긴축 우려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은, 긴축 우려가 완화돼 버리면은 증시가 오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은행이 파산한다라고 하니까 위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솔솔 퍼지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면서 위기가 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거는 이건 호재가 아니죠. 예. 인플레와의 싸움이 다 끝나서 이제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이건 호재인데 이건 악재죠. 그죠?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개박살 날 수 있으니 얼른 우린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악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지만 호재인 금리 인하가 있고 악재인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근데 금리 인하는 악재예요. 근데 지금 일단 요런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 아, 은행이 망해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아, 이번에 50bp는 못 올리겠구나. 저 경제가 안 좋아서 저 은행권 부담이 돼서 50bp 못 올리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된 게 그게 호재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의 그 관심이 긴축 우려에서 확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물론 근데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고요. 여전히 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물가지표 CPI가 또 발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 우려도 있긴 있는데 당장 은행이 파산했다는데 근데 긴축 우려고 뭐고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잠시 좀 하루 이틀 잊혀졌는데 여전히 긴축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화요일 날 CPI 발표되는데 높았다. 그럼 진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진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은행 망한 지 며칠이나 됐는데 CPI는 높아갖고 금리를 떨굴 수도 없으면 이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진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화요일 날 물가 지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죠, 그죠? 예, 그래서 금리가 뭐 크게 떨어졌다,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리도 한 번씩 좀 체크는 하자고요. 그래서 이 금리들이 중요한 지지선을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어젯밤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투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요. 보시면 솔직히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서 이렇게 뭐 지금 강력하게 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뭐 지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때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분명 의미가 있긴 있죠. 지금 못 올라갔죠. 어딘가를 못 올라가죠. 자꾸 일단 고점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채권 투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채권 투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 후반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해보는 게 맞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아래가 붕괴가 되면 이제 채권 몰빵 막 진짜 세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박스권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다만 이제 긴축 후반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는 있다. 이 정도 아이디어는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채권이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채권은 계속 눌림시 매수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지 않는 한은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채권의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자리까지 한참 멀었죠?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의견, 그죠? 이제 레벨 다운 됐으니까 금리가 가능성 있다. 채권 매집 뭐 네, 채권은 눌림 심해도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야기 드리고요. 2년물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추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직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 자리를 지금 붕괴시킨 거예요. 이 자리 붕괴됐으니까 얘도 일단 반등심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어쨌든 금리가 레벨 2년물 금리가 이 자리를 돌파한 짝에서 레벨업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새 이렇게 우리가 좀 먼 미래에서 지금 이 순간을 봤을 때는 이게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확인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에 어떤 신호는 들어왔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렇게 금리가 크게 떨어진 게 이제 앞으로 금융 위기 뭐 이런 걸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금리가 떨어진 것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금요일 날 밤에 급하게 움직였던 뭐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움직인 그 양봉, 그 음봉 자리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자리들 좀 잘 보자고요. 뭐 채권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달러가 됐든 주식이 됐든 하여튼 금요일 날 움직인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금요일 날 굉장히 급격히 움직였으니까 또한 되돌림 이런 것도 좀 일부 머릿속에 생각은 해놔야 됩니다. 아, 은행이 망했으니까 무조건 아래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금요일 날 저렇게 움직인 거는 어떤 이제 앞으로 방향이 바뀌나,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뀌나, 어떤 새로운 신호가 나왔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막 당장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뭐 빠지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를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미국 고용 지표요. 고용 지표 잠깐 우리 숫자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왜 안 나오냐? 너무 오래돼 갖고 안 나오는구나.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반응은 일단은 긴축 우려 완화였습니다. 자, 여기 금요일 날 나온 고용 지표 잠깐 체크만 할게요. 논판 페이롤스는 예상치보다 50% 정도 높았고, 여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게 이런 겁니다.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하고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 뭐 이런 것도, 이런 그 임금 관련된 지표도 많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고 금요일 날 맨 처음에 시장에 했던 생각은 긴축 우려 완화다. 생각보다 고용 시장 괜찮네.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강할 줄 알았는데 실업률도 조금 좀 높아지는 게, 고용 시장 조금 좀 둔화되나 보다. 연준이 이렇게 되면 긴축을 좀 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퍼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임금 상승률 이런 것도 보시면 예상치보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봐라,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도 조금씩 좀 속도가 둔화되고 있구나. 야, 이거 잘하면 긴축 속도가 50bp까지는 아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어 라는 희망이 금요일 날 좀 퍼졌었는데, 희망이 잠깐 퍼지다가 은행 망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난 거죠. 그래서 달러는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달러는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하면서 신나게 급락하다가 은행 망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는 박스권이다. 105 그리고 뭐 104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가야 될 자리에 못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요렇게 여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박스권 매물대죠. 105 이 자리를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죽은 거예요. 갈 건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갈 때 타이밍 한번 놓친 거긴 합니다. 이 달러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별로 일단 좋지는 않은 거긴 한데, 근데 일단 뭐 은행이 망했다 그러고 슬슬 안전자산 선호 이런 이야기를 나오긴 하니까 일단 뭐 아래 꼬리 달리고 했으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들고는 가 보는데요. 네. 일단 가야 될 때 못 간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쭉 내용을 좀 살펴봤네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쭉 다 한 것 같고,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단기 금리는 역전 폭이 다소 좀 완화됐습니다. 2년물하고 10년물이 1%까지 확대됐던 게 한 0.8%까지 좀 줄었어요.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본격적으로 역전이 해소가 되는 이런 구간에서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당장 뭐 그럴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만 놓으시고요. 이 월요일날 코스피는 일단 뭐 급락 출발하겠죠, 그죠? 급락 출발할 겁니다. 월요일날 코스피에서 보셔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그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요일날 코스피가 그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이런 하락 채널형이 있는데 이 기울기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 기울기를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릴지 고민하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은행 파산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 채널형 요렇게 빠진다면은 이제 이게 지금 가팔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빠질 때하고 반등 나올 때 이런 때에서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어딘가까지 또 아마 그 추세선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그렇다면 가팔라졌을 때 다음번에 반등할 때는 반등할 때는 얼마 못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추세선이 또 꺾일 수 있으니까 반등할 때 얼마 못 올라온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아직까지 밑에 쪽에 지지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중바닥형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은행 파산했다고 뭐 코스피가 하루 급락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아래쪽 보시는 분들이 막 환호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참고로 코스피는 지금 당장 밑에 지지선은 이제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290 정도까지는 거의 지지선이 없긴 해요. 왜냐 하나, 둘, 셋, 넷, 거의 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 별로 지지선이 없어서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되긴 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여기 지금 뭐 280, 290 이 사이에는 지지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알아놔야 된다는 거. 한 290까지는 어쨌든 별로 지지력이 없긴 합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해요. 뭐 풋옵션들은 당연히 이제 랠리를 시작하겠네요, 그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풋옵션들이 박스권 돌파한 착에서 레벨업 했는데 한 번 더 가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풋옵션이 이번 주에 활개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원달러 환율은 아마 올랐겠죠? 안 봤는데 올랐으니까 이제 1363원, 1360원대까지 목표치 열렸으니까 신나게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거. 하여튼 수익을 길게 누적시키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뭐 특별한 거 없죠. 1100 정도는 붕괴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은행이 망했다라고 해서 당장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닐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위기가 이제 좀 전이될 수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연관이 좀 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게 실제로 전이가 돼서 위기가 진짜 크게 날지 안 날지는 시간을 두고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